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 강철 옥 68세은 3년 만에 딸 수연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다림질한 낡은 양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햇살처럼 그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군인 시절의 습관대로 등 뒤를 곧게 펴고 심호흡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는 한때 UDTSEAL 특수전단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후배들의 기강이 잡혔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과거일 뿐이었다. 지금은 그저 딸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는 딸에게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조용히 사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다. 딸의 회사 근처로 가는 버스는 출근 시간대가 지났음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철웅은 좁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가 겨우 노약자석 앞으로 다가섰다. 마침 노약자석에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휴대폰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고가의 시계를 찬 남자는 박민규였다. 철웅은 조용히 그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버스 안이 심하게 흔들리자 철웅은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더욱 세게 잡았다. 네, 부장님. 아, 잠깐만요. 이 근처에 웬 늙은이가 서성이네요. 박민규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는 철웅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저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괜히 여기서 땀내 풍기지 마시고. 철웅은 모욕감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입을 열 수 없었다. 철웅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의 그런 모습이 박민규에게는 더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아, 부장님.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누가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시비를 거네요. 이 나라는 늙으면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야지 왜 자꾸 나와서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박민규는 휴대폰에 대고 목소리를 더 높여 말했다. 분명히 철웅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주변 승객들 몇몇이 박민규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침묵은 박민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철웅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수십 년간 몸에 밴 특수전 훈련의 반사신경이 터져 나오려 했다. 저 자식의 목을 잡고 복도를 청소해버릴까. 순간 군인 시절의 거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곧 딸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딸의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터였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군인 정신을 억눌렀다. 박민규는 통화를 끊고는 철웅의 귓가에 다시 속삭였다. 꼴랑 그 나이 먹고 여기서 굽실거리지 마세요. 보기 역겨우니까. 내 딸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달릴까봐 걱정되네요. 당신은 내 딸보다도 못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철웅에게 총알처럼 박혔다. 그의 떨리는 주먹은 이제 힘이 풀려 축 늘어졌다. 딸에게 자신이 겪은 이 치욕을 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비참했다. 철웅은 눈물을 참으며 다음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렸다. 그는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약속 장소로 가야 했지만 이 모습으로는 딸을 볼 면목이 없었다. 나는 왜 내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 존엄성까지 버려야 했을까? 그는 결국 딸에게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음 기회에 보자고 문자만 남겼다. 딸에게 전화를 걸 용기조차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텅 빈 거리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한때 정의를 위해 싸웠던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모욕에 무력하게 당하고 돌아가는 초라하고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박민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검은 물감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복수가 딸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었다. 철웅은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으로 향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자 그의 손에 먼지 쌓인 UDTSEAL 특수전단 명찰이 만져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명찰을 움켜쥔 채 결심했다. 군인 정신은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 이제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다시 싸울 때다. 강철웅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락방에서 가져온 UDT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자신이 겪은 모욕보다 딸 수연이 그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의 딸은 그가 평생 지켜온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얼굴로 집을 나섰다. 철웅은 딸에게 차마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볼 수 없었다. 자신의 치욕이 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버스에서 박민규가 노인을 모욕하는 장면을 누군가 촬영했고 그 영상이 회사 익명 게시판에 짧게 올라왔던 것이다. 영상 속 노인이 강수연의 아버지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박민규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가장 가까운 약자인 수연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박민규는 수연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눈빛은 버스에서 철웅을 내려다보던 것과 똑같이 오만하고 차가웠다. 강수연 씨, 내가 말했지? 나한테 찍히면 이 바닥 못 버틴다고. 부장님, 아버지 일은 죄송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수연은 용기를 내어 맞섰다. 하지만 박민규는 코웃음을 쳤다. 상관이 없다고? 당신 아버지처럼 무력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딸이라는 게 내 눈에는 거슬려. 당신의 무능한 피가 당신의 DNA 속에 흐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모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욕적인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상사의 폭언과 압박을 견뎌야 했다. 점심시간 수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에게서도 은근한 따돌림을 느꼈다. 박민규가 수연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퍼뜨린 탓이었다. 그날 오후 박민규는 수연에게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강수연 씨, 당장 내일까지 저번 분기 마케팅 보고서의 데이터를 어부터 지까지 전부 재검토해.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어. 틀린 곳이 없어도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찾아내. 그것은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 분명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묵묵히 밤샘 작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싶지 않았다. 늦은 밤 수연은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박민규가 동료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강철웅 그 늙은이 딸 말이야. 아주 바보같이 당하고 있어. 걔 아버지가 UDT인지 뭔지 별 헛소문이 돌던데 진짜라면 와서 나한테 총이라도 쏴보라고 해. 하하. 박민규의 비웃음 소리에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UDT?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단 말인가?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그저 평범하고 때로는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그 생각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령 아버지가 대단한 군인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닌가. 수연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철웅은 딸을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했다. 수연아,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철웅의 따뜻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어쩐지 서늘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박민규의 무능한 피라는 말이 그녀의 목을 틀어막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일이 좀 많았어요. 아버지도 그냥 주무세요.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철웅은 닫힌 방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박민규를 향한 섬뜩한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철웅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딸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군법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강철웅은 며칠 동안 침묵했다. 딸 수연은 연일 야근에 시달려 지쳐갔지만 그는 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자신이 버스에서 당한 모욕을 딸이 직장에서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평생 강인한 군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강한 자를 제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은 내 군인 정신의 전부였다. 철웅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새까맣게 탄 얼굴, 깡마른 몸, 그리고 눈빛만은 강렬했던 UDTSEAL 특수전단 복장의 사진들. 그는 사진들을 만지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가장 아끼던 사진 한 장이 앨범에서 떨어졌다. 그는 사진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때 거실을 지나가던 수연이 떨어져 있던 사진을 먼저 발견했다. 사진 속에 늠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청년은 지금의 무력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수연은 놀라서 사진을 들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UDTSEAL 19기 교관 강철웅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교관이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UDT인지 뭔지 별 헛소문이라고 비웃던 박민규의 말을 떠올렸다. 그것이 헛소문이 아니었다. 철웅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급히 사진을 수연의 손에서 가져왔다. 아니다. 옛날에 잠깐 군 생활하던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을 얼버무렸다. 수연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어떤 앨범에서도 이런 사진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왜 항상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철웅은 딸에게 그의 과거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군 생활의 강인함이 현재의 나약함을 더욱 부각시킬까봐 걱정했다. 그는 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냥 잊어라, 수연아. 지금은 내 회사 일이나 잘 처리하렴. 아빠는 괜찮으니. 그의 회피는 수연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숨기려고 하실까? 수연은 아버지의 방을 보았다.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수연은 아버지가 잠든 밤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상자 안에는 각종 군사훈련 교본과 함께
특수전 작전 훈장이 빛바랜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철웅이 UDT 교관 시절 수많은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였다. 화면 속의 아버지는 지금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이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고 정확한 관절기 기술을 가르치며 정신력을 강조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령관 그 자체였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이게 우리 아빠라고? 수연은 박민규에게 무력하게 당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비디오 속 강인한 교관의 모습을 교차로 떠올렸다. 아버지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의 과거는 엄청난 비밀이었지만 지금의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수연은 다시 상자를 닫았다. 그녀는 비록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이 비밀을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존엄성이었다. 새벽 수연은 아버지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의 숨겨진 힘이 지금의 모욕을 씻어줄 수는 없을까?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딸 수연의 고통은 매일 깊어졌다. 박민규는 이제 노골적인 괴롭힘을 넘어 수연을 회사의 골칫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고 회의에서 망신을 주었으며 끝내 수연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모든 것이 버스에서 강철웅이 당했던 모욕에 대한 박민규의 비뚤어진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수연은 알고 있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UDT 교관을 알게 되었지만 그 비밀을 아버지에게 꺼내지도 못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존엄성 문제였고 지금의 아버지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 아버지의 무력함이 나에게까지 전염된 것일까? 수연은 새벽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박민규에게 무릎 꿇기 싫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며칠 밤을 지새우다가 결국 병이 났다. 그날 아침 수연은 박민규에게 불려갔다. 박민규는 회의실 문을 닫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강수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신의 논리적 근거 부족과 업무 처리 능력 미달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부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수연은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겁니다. 박민규는 수연의 눈물을 보며 더욱 잔인하게 웃었다. 소송? 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신 아버지도 데려오세요.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늙은이를 아버지로 둔 당신의 DNA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증언해 줄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퇴직금 명세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전하세요. 늙으면 집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고. 당신처럼 무능하게 늙어갈 팔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 순간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퇴직금 명세서를 집어 던지고 회사 밖으로 뛰쳐나왔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던 수연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철웅은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아빠가 지금 갈게. 철웅이 달려온 공원 벤치에서 수연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 버스에서 박민규가 철웅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자신이 회사에서 당한 모든 모욕과 부당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은 울부짖으며 가장 깊은 원망을 터뜨렸다. 아버지, 저는 차라리 그 버스에서 아버지가 싸우셨기를 바랐어요. 왜 그때 맞서 싸우지 못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침묵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알던 아버지는 적어도 저렇게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수연의 울분은 철웅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딸에게 무능한 아버지로 낙인 찍히는 것. 그것은 UDT 훈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 철웅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딸에게 자신의 과거를 UDTSEAL 교관으로서의 존엄성을 차마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의 절규는 그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다. 철웅은 눈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수연아, 이제 됐다. 내가 왜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너를 지켜야 할 군인 정신을 잊고 있었다. 철웅의 눈빛은 비로소 68세의 무력한 노인이 아닌 특수전 작전을 수행하기 직전에 강인한 교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딸을 끌어안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라. 내 딸을 괴롭힌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아버지가 군인의 방식으로 그놈에게 가르쳐 줄 테니. 딸 수연의 절규는 강철웅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하고 무력한 노인으로 남을 수 없었다. 내 딸을 괴롭힌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아버지가 군인의 방식으로 그놈에게 가르쳐 줄 테니. 그의 말대로 그의 행동은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고 단호했다. 그는 가장 먼저 다락방으로 올라가 낡은 나무 상자에서 UDTSEAL 정복을 꺼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각이 살아있는 정복을 바라보는 철웅의 눈빛은 이미 68세의 노인이 아닌 해군 특수전단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유품인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강철웅, 내 딸이 너를 원망하고 있다. 지금부터 특수전 훈련을 시작한다. 목표는 박민규. 응징의 임무는 반드시 완수한다. 철웅은 곧장 자신의 특수부대 후배였던 김태준에게 연락했다. 김태준은 철웅이 가장 아꼈던 제자로 현재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신화의 최고 고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태준의 로펌 사무실이 아닌 철웅이 교관으로 근무했던 군부대 인근의 허름한 해안가 횟집이었다. 그곳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 본부와 같았다. 김태준은 철웅의 단호한 눈빛과 품속에 숨겨온 UDT 명찰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교관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법률 자문을 맡겠습니다. 철웅은 태준에게 박민규의 버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부당 해고에 대한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장님, 법은 물증을 요구하지만 군인의 명예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박민규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응징하려면 단순히 괴롭힘뿐만 아니라 그의 은밀한 약점, 즉 비리나 불법 행위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사작전의 목표물 파괴입니다. 철웅은 태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그를 해고시키는 것이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박민규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것이 딸의 존엄성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다. 좋다. 작전명은 정당방위다. 태준아, 나는 군인 정신에 입각하여 박민규에게 복수하겠다. 너는 그 모든 과정을 법적 논리로 덮을 방패가 되어라. 철웅은 곧바로 현장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그는 딸의 회사 근처를 배회하며 박민규의 동선을 파악했다.
특수전단에서 배운 미행과 은폐 기술은 68세의 몸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박민규를 추적했다. 노인이라는 외모는 오히려 그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다. 며칠 밤을 지새운 추적 끝에 철웅은 박민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유흥업소에서 비밀리에 접대를 하는 충격적인 현장을 포착했다. 그의 손에는 특수 렌즈가 장착된 낡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목표물 확인. 이제 작전의 2단계, 함정 설계로 돌입한다. 강철웅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전설적인 UDT 교관, 강철웅이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강철웅은 자신의 낡은 카메라로 박민규의 은밀한 비리 현장을 촬영한 후 곧바로 후배 김태준을 만났다. 태준은 고문 변호사답게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했다. 교관님, 완벽합니다. 공금 횡령과 배임죄. 이것만으로도 박민규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딸 수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 구현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철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작전은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다. 박민규를 법적으로 엮는 것 외에 내가 직접 그의 오만한 정신을 꺾어야 한다. 그에게 군인 정신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줄 기회가 필요하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방패를 씌울 수 있는 함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박민규가 먼저 교관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관님의 응징은 완벽한 정당방위가 됩니다. 두 사람은 박민규를 유인할 치밀한 작전을 짰다. 철웅은 수연의 회사로 도발적인 내용이 담긴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박민규가 숨기고 있는 공금 횡령의 결정적인 증거를 알고 있으며 특정 장소에서 만나 이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박민규의 심기를 건드렸다. 노인들의 존엄성을 무시한 대가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다. 박민규는 편지를 받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철웅이 지정한 장소, 폐쇄된 공장의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폭력을 써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박민규가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철웅은 군인 시절 사용했던 통신술과 미행 기술을 활용하여 그를 은밀하게 추적했다. 철웅의 눈에는 박민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읽혔다. 공격적인 자세, 불안정한 호흡, 과도한 경계심. 태준아, 목표물 확인. 목표는 극도로 흥분 상태다. 작전 성공률 99%. 철웅은 무전기를 통해 태준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박민규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박민규 씨. 박민규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강철웅이 군인처럼 곧게 선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내가 그 늙은이였어?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 딸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이젠 감옥이라도 가고 싶나? 박민규는 이성을 잃고 철웅에게 달려들었다. 철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민규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 순간을 기다렸다. 군인 정신은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박민규의 손이 철웅의 어깨에 닿는 순간 작전 정당방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폐쇄된 공장의 뒷골목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박민규는 분노에 눈이 멀어
눈앞에 강철웅이 UDTSEAL 교관이었던 과거를 잊은 채 달려들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내 딸이 해고당한 건 내 무능함 때문이야. 너도 곧 쓰레기통 신세가 될 거야. 박민규가 철웅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68세의 노인 강철웅은 순식간에 특수전단 교관으로 변모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수십 년 전 훈련장에서 병사들의 혼을 빼놓던 그 차가운 빛을 되찾았다. UDT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수많은 반복 숙달과 조건 반사의 결정체였다. 철웅은 박민규의 손목을 잡고 마치 수중에서 적을 제압하듯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박민규의 몸을 꺾었다. 관절기 조인트 라크, 특수전단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자기 방어 기술이다. 박민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민규의 등 뒤에서 철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었다. 군인의 명예를 건 훈계였다. 내가 한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노인 존엄성을 짓밟은 명예훼손이다. 나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내 행동을 저지한 것뿐이다. 철웅은 힘을 더 주어 박민규의 팔을 제압했다. 나는 UDTSEAL 특수전단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내가 평생 쌓은 오만함보다 내가 하루 동안 배운 군인 정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박민규는 극심한 고통에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내 딸에게 무능한 피가 흐른다고 말한 것도 실수인가? 내가 버스에서 늙으면 찌그러져 있으라고 소리친 것도 실수인가? 철웅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은밀하게 저지른 공금 횡령과 배임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것이 내가 딸에게 물려준 무능함의 대가다. 철웅은 박민규의 비리 증거가 담긴 낡은 카메라를 바닥에 던졌다. 카메라가 깨지며 메모리 카드가 튕겨져 나왔다. 내 딸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내 모든 비리 행위를 로펌 고문 변호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다. 박민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메모리 카드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태준 변호사가 이미 모든 것을 정당방위 신고 및 공익제보 형태로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다. 철웅은 마지막으로 박민규에게 특수전 교관의 마지막 교훈을 남겼다. 군인 정신의 핵심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힘과 지위를 약자를 짓밟는 데 썼다면 너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격이다. 내가 나에게 했던 모욕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인들의 존엄성을 모독한 것이다. 그 대가를 치러라. 철웅은 박민규를 제압했던 관절기에 힘을 풀고 뒤돌아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시절의 그것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뒤로 수갑소리와 박민규의 절규가 섞여 들려왔다. 강철웅은 폐쇄된 공장 뒷골목을 벗어나 딸 수연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은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의 회복뿐이었다. 박민규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강철웅이 확보하고 김태준 변호사가 제출한 공금 횡령 및 배임죄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회사는 박민규를 즉시 파면 조치했다.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도 회사 익명 게시판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가 쌓아 올린 오만한 권력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철웅은 이 모든 과정을 저녁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딸 수연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며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았다. 며칠 후 수연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복직 및 승진 제안을 받았다. 박민규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수연이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명분이었다. 수연은 다시 당당하게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력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68세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 강인함이 자신에게도 전해진 듯했다. 그날 저녁 식탁, 철웅은 예전처럼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딸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며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이제 다 끝났다. 밥 많이 먹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연은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버스에서 그토록 떨렸던 손, 자신을 제압했던 그 강인한 손, 이제는 다시 따뜻한 밥을 퍼주는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사람, 박민규, 어떻게 됐어요? 철웅은 숟가락을 놓고 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UDT 교관의 날카로움이 아닌 아버지의 온화함으로 가득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법과 사회의 심판을 받고 있겠지.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면 된다. 철웅은 더 이상 UDT 교관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평범한 68세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군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철웅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UDT 명찰을 다시 낡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창밖의 고요한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독백했다. 군인 정신은 가장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였다. 자신이 겪었던 모욕과 분노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딸의 웃음을 되찾은 것, 그것이 강철웅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 정신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가족의 이름으로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깊게 잠수했다.